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 컴퓨터 본체에 당당히 붙어있던 파란색 스티커 인텔 인사이드. 한때 전 세계 PC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디지털 시대를 지배했던 그 절대 강자 인텔이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다우존스 지수에서 쫓겨났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이제는 이름도 생소했던 후발주자들에게 인수당할지도 모른다는 처참한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텔은 끝났다. 시대의 흐름을 놓친 둔한 공룡의 최후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텔은 정말 멍청해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오늘 돈주 경제에서는 모두가 인텔을 비웃을 때 그들이 품고 있었던 아주 위험하고도 오만한 논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인텔은 말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AI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골조를 지켜야 했고 그게 바로 자신들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인텔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소름 돋는 교훈과 반도체 전쟁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주 쉬운 비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컴퓨터를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CPU는 두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복잡한 엑셀 작업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계산을 담당하죠. 인텔은 바로 이 뇌를 만드는 분야에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인텔은 경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AMD가 가끔 도전을 해왔지만 인텔에게는 그저 귀여운 재롱잔치 수준이었죠. 당시 인텔의 위상은 지금의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1등의 저주라고 불리는 혁신가의 딜레마예요. 인텔에게 CPU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오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인텔의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엔지니어 앤디 그로브가 물러난 뒤 인텔의 수장이 된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닌 재무통들이었어요. 그들은 반도체 회로 선폭을 줄이는 고통스러운 연구보다 이번 분기 배당금을 얼마를 줄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더 몰두했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수십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을 때 경쟁사인 TSMC는 EUEV라는 이름도 생소한 차세대 노광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한 대에 수천억 원이나 하는 이 장비가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인텔 경영진은 무시했어요. 우리는 그런 비싼 장비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인텔이 7나노, 5나노라는 미세 공정의 벽 앞에서 5년 넘게 멈춰 서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당시 인텔 내부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더 빠른 칩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가를 1센트라도 더 아낄지에 대한 논의만 오갔다고 해요. 기술의 인텔이 아니라 회계의 인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인텔은 14나노미터라는 공정에서 무려 수년을 머물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인텔은 14나노 장인이다. 사고를 고다 못해 뼈까지 씹어먹는다는 비아냥을 퍼부었을까요? 이 공정 지연은 단순히 제품이 늦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텔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던 애플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15년 동안 인텔 칩만 쓰던 애플이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합니다. 이제 인텔 칩 안 써.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M1 칩입니다. 인텔 칩보다 정의는 덜 먹으면서 성능은 압도적인 M1 칩이 나오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인텔이 없어도 컴퓨터를 더 잘 만들 수 있구나. 이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인텔 제국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인텔은 여전히 상황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플은 그냥 특이한 케이스일 뿐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서버 시장은 여전히 우리 CPU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말이죠. 여기서 바로 인텔의 그 유명한 빌런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AI 열풍을 일종의 광기라고 봤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각광받는 걸 보면서 저건 그냥 단순 계산이나 하는 일꾼일 뿐이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지휘관은 여전히 우리 CPU다. 파티가 화려할수록 나중에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한 법인데 그 설거지는 결국 인텔이 하게 될 거라는 기묘한 자부심이었죠.
여러분은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을 지키는 뚝심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망상일까요? 인텔이 이렇게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의 비싼 칩을 사쓰는 대신 자신들만의 AI 칩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텔이 지키고자 했던 그 근본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죠. 주가는 폭락하고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를 아래로 보던 인텔이 이제는 삼성이 아니라 TSMC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텔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인텔의 아들이라 불리는 엔지니어 출신 CEO 팻 겔싱어를 복귀시킨 겁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선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나온 전략이 바로 IDM 2000년입니다. 이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칩 설계도 하고 공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남들이 설계한 칩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주겠다. 즉 삼성과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적자가 수십조 원인데 공장을 더 짓겠다니 미친 짓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한 도박 뒤에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였죠. 미국 입장에서 인텔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그 자체예요. 지금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이 대만에서 만들어지는데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와 산업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합니다.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어가며 인텔의 공장을 미국 땅에 짓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인텔은 이제 기술 기업을 넘어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서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돌아올까요? 인텔은 지금 TSMC를 잡기 위해 18A라는 공정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년 8나노미터급의 초미세 공정을 성공시켜서 단숨에 역전하겠다는 계획이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인텔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요, 그때는 정말 인텔이라는 이름이 역사 교과서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인텔이 준비한 이 마지막 복수극의 칼날은 과연 엔비디아와 TSMC의 목전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공개된 인텔의 신제품들이 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 스토리를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텔이 공정 지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동안 저 멀리 달아난 엔비디아의 정체 말입니다. 많은 분이 엔비디아가 그냥 칩을 잘 만들어서 1등이 된 줄 아시는데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인텔과 엔비디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텔은 아주 좋은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였고 엔비디아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언어 자체를 만들어버린 회사예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이 바로 그 언어입니다. 전 세계 모든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언어로 코딩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텔이 더 좋은 펜을 가져와도 이미 엔비디아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른 펜으로 글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텔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생태계의 무서움이죠. 인텔 내부에서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인텔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코드를 짰지만 이미 전세계 AI 시장의 구토설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텔은 다시 한번 굴욕을 맛봅니다. 자신들의 최고 강점이었던 설계 기술마저 시장의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정점이 바로 최근에 터진 퀄컴의 인수 제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대기업 본사를 저기 옆 동네 벤처기업이 사겠다고 나선 꼴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인텔은 퀄컴 같은 모바일 칩 회사들을 발아래로 보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인수당할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죠. 팻 겔싱어 CEO는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제국이 시장에서 매물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한 결단을 내렸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배당 중단이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기술에 쏟아부을 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텔 역사상 이런 결단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하나 더 꺼내듭니다. 바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인텔의 최신 노트북 칩인 루나 레이크를 만들면서 핵심 부품 생산을 경쟁사인 TSMC에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 공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일단 적의 공장을 빌려서라도 최고의 칩을 만들겠다는 실리적인 선택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박이 났습니다. 루나 레이크는 인텔 칩은 뜨겁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수년간의 편견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전력 효율에서 드디어 애플의 M 시리즈 칩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인텔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외주를 주니까 오히려 성능이 좋아지네. 라는 웃지 못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인텔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아, 우리 설계 능력은 아직 살아있구나. 공정만 받쳐주면 다시 1등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은 거죠. 이제 인텔의 모든 운명은 2025년에 양산될 18A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옹스트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인텔은 TSMC보다 먼저 이 고지의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인텔이 이 118나노급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지도는 그날로 다시 그려집니다.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직접 인텔의 파운드리에 일감을 맡기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무려 20조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보라서 인텔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TSMC 한 곳에만 매달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강력한 2인자가 나타나서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길 바라는 건 모든 빅테크 기업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인텔은 그 기회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거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인텔의 주가가 싸다고 해서 덥석 무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가치주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장부상 자산은 많고 정부 지원도 빵빵하지만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가는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일 수 있거든요. 인텔이 진짜 부활했다는 신호는 18A 공정에서 실제로 칩이 쏟아져 나오고 그 칩을 쓴 컴퓨터들이 시장을 휩쓸 때 그때 비로소 확인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인텔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텔이 말했던 그 빌런의 논리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혁신을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 말이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애써 외면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AI 광풍이 불면 불수록 세상은 다시 기본을 찾게 될 겁니다. 화려한 AI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빛나도 결국 그걸 돌릴 수 있는 전력 효율 좋은 CPU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인텔이 자신들의 고집을 유연한 기술력으로 증명해낸다면 훗날 역사는 인텔의 침체기를 몰락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거대한 도약의 준비 기간이었다고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텔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텔의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등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돈주경제가 준비한 인텔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인의 추락과 부활의 시도는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인텔은 2025년에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텔의 빈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포식자들, 그리고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성된 비밀동맹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돈주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